저는 이수진입니다. 38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죠. 고향은 시골이지만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나름대로 독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 준호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42살의 온순한 남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었죠. 우리 엄마는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야. 그냥 맞춰주면 돼. 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는 단순히 효자인 줄 알았어요. 결혼 전 시댁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자 씨는 65살의 당당한 분이셨죠. 마을에서 전통문화 보존회 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면 경고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안은 조상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1년에 6번 큰 제사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엔 구경만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통 혼례를 고집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양식만 하는데 우리는 조상님들의 예법대로 해야죠. 한복도 제가 직접 골라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웨딩홀도 예약해 놓았고 드레스도 맞춰놨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뜻이니까 한 번만 맞춰줘. 제발. 결국 전통 혼례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한복 입고 큰절하고 패백도 드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죠.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어요. 한명자 씨는 며느리 참 잘 뒀네. 요즘 애들은 전통 같은 거 싫어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순종적인 며느리 찾기 힘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게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에서 차례를 지낼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가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제사 준비 배워야지. 다음 달이 할아버지 기일이거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적받으며 배워야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가장자리부터 뒤집어야 하고 나물은 시계 방향으로 묻혀야 한다니까. 저는 내심 답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규칙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새 가족이 된 만큼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서울 애가 이런 걸 잘한다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점점 그 자랑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본인의 체면을 세우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마을 이장 부인이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명자 씨 정말 복받았네. 며느리가 저렇게 말 잘 들으면 시댁 행사 때마다 든든하겠어. 그때 시어머니의 대답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럼요. 제가 교육 잘 시켜야죠. 요즘 애들은 대충 하려고만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교육시킨다는 표현에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교육받을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나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참아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전통문화 보존회 회장직을 10년째 맡고 계셨고 마을 행사 때마다 앞장서셨죠. 그런 분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아가야, 다음 주에 보존회 모임이 있는데 너도 같이 가서 인사하면 좋겠어. 저는 점점 옥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새 며느리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면서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한명자 씨 며느리는 참 얌전하고 예의가 바르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해하셨죠. 저는 그냥 전시용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큰 제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주 전부터 계속 당부하시더군요. 아가야, 이번이 첫 제사니까 실수하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보거든.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본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제사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전 부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새벽 4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8시에 일어나는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요? 당연하지. 조상님께 바치는 음식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정성을 들여야 해.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자, 이제 전 부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보자. 먼저 파전부터 시작할게. 파를 손질하고 반죽을 만들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하나하나 과정이 복잡했어요. 특히 전을 뒤집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걱을 이렇게 밀어놓고 확 뒤집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지적이 계속됐어요. 전 하나 뒤집는 것도 몇 번씩 다시 해야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다리는 아프고 손목은 결리고. 그런데 아직 전체 음식의 절반도 못 만들었더군요. 이제 고기전 만들어야지. 고기는 더 까다로워. 두께를 똑같이 만들어야 해. 쇠고기를 썰고 밀가루 묻히고 계란 입히고. 손이 계속 바빠야 했어요. 중간에 실수로 전을 태웠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다시 해야겠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더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속도가 더 느려졌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5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발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상 차리자. 제사상 차리는 법도 정해져 있어. 또 다른 규칙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음식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젓가락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들이 둘러서서 지켜보셨죠.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았네. 음식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못하는데. 칭찬을 받으니 뿌듯하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 치고는 잘했죠. 하지만 다음에는 더 정성을 들여야 해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했어요. 5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 아직도 부족하다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모르겠고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뭐가 부족했는데요? 전이 좀 두껍게 나온 것 같고 나물도 간이 살짝 부족했어요. 다음번엔 더 신경 써야겠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계속 부엌에 서 있었다고. 고생 많았어. 엄마도 며느리 걱정돼서 그런 거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야.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다음 달에 또 제사가 있어.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됐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5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아야 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죠.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맞이 잔치였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들뜨셨어요. 아가야, 이번 잔치에는 너도 꼭 나가야 해.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소개하고 싶어. 저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무슨 일을 시킬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행사 당일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수진이에요. 서울에서 학원 선생님 하다가 시집 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시는 어조에서 자랑스러운 기분이 묻어났어요. 마치 상품을 전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아이고, 정말 예쁘게 생겼네. 서울 사람 같아. 학원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럼 머리 좋겠네. 한명자 씨는 정말 며느리 복이 있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얘가 손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난번 제사 때 전을 혼자서 다 부쳤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시 외숙모님이었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언니, 이 아이가 언니네 그 유명한 며느리예요? 시외 숙모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칭찬 같으면서도 약간 비꼬는 듯한 톤이었죠.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옳게, 우리 며느리 음식도 잘하고 정말 착해. 요즘 애들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며느리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네 며느리가 더 나은가 보네. 시외 숙모의 말투에서 경쟁 의식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도 약간 굳어졌죠. 뭘 그런 소리를 해. 각자 잘하는 게 있지. 맞아요, 언니. 그런데 이번 잔치 음식은 누가 준비해요? 우리 며느리가 국수를 정말 잘하거든요. 특히 멸치 육수는 정말 맛있어요. 시외 숙모가 본인 며느리 자랑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지지 않으셨죠. 우리 수진이도 국수 잘해. 지난번 손님 오셨을 때 대접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 저는 제가 국수를 잘 만드나 싶었어요. 그냥 보통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두 분의 은근한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오늘 둘 다 만들어 보면 되겠네. 사람들이 먹어보고 판단하면 되지. 시외 숙모의 제안에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도 되나요? 왜 안 돼? 마을 사람들 재미있어 할 거야. 며느리들 솜씨 대결이라고 하면서. 결국 저와 시외 숙모 며느리가 각자 국수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요리 경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주방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외 숙모 며느리는 이미 익숙한 듯이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언니 처음 뵙겠어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수진이에요. 반가워요. 영희 씨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돼서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국수를 끓이면서 저는 계속 시어머니 얼굴을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체면을 구기게 될 텐데 말이죠. 다행히 국수는 무난하게 만들어졌어요. 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영애 씨가 만든 국수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두 국수를 먹어보고 평가했어요. 둘 다 맛있네. 영희 씨 거는 육수가 정말 진해. 수진 씨 것도 담백하니 좋아. 결과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시외 숙모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국수로 체면 구기면 되겠어?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행사 때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서 뭔가를 시켰죠. 아가야, 이번에는 전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어. 사람들이 기대하거든. 이제 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또 다른 행사가 열렸어요. 여름 축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도 함께 한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에 바빴어요. 아가야, 이번 축제에는 기금도 내야 하고 음식 준비도 도와야 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거든. 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자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는 그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회관 앞에 큰 게시판이 설치됐어요. 거기에 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죠. 김철수 10만 원, 박영희 15만 원, 한명자 20만 원, 시어머니는 20만 원을 내셨더군요. 마을에서 큰 액수에 속했어요. 우리도 이름 올려야지. 아가야, 너도 따로 내면 어떨까? 갑자기 저보고 따로 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며느리들도 5만 원씩은 내더라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뭔가 억울했어요. 결혼하고 제 용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마을 기금까지 내라니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굳이 5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저도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5천 원 내겠어요. 뭐? 5천 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네, 대신 시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낼게요. 명의도 한명자 어머니 건강 기원으로 써주세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이죠. 기금 담당자가 게시판에 적었어요. 이수진 5천 원, 한명자 어머니 건강 기원. 사람들이 게시판을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5천 원?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명자 어머니 건강 기원이라고 적어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건가?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외 숙모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네 며느리 참 독특하네. 5천 원에 저런 멘트를 적다니. 뭐가 독특해? 그냥 효심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죠. 그렇겠지, 효심이겠지. 근데 보통은 좀 더 내지 않나? 시외 숙모의 말에 시어머니가 더 불편해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다음번에는 좀 더 생각해서 행동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기금 말이야. 5천 원은 좀 너무하지 않았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했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명분상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보자고요. 항상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별일 없었어? 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별일 없어. 그냥 기금 낼 때 조금 적게 낸 것뿐이야. 얼마나 냈는데? 5천 원. 5천 원? 왜 그렇게 적게 냈어? 남편도 놀라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낸 거야.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당신이 내면 되잖아.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었나 봐요. 며칠 후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한명자 씨 며느리가 기금을 5천 원만 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건강을 기원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낸 거 아니냐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효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로서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시외 숙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언니네 며느리 참 특이하더라. 돈은 적게 내면서 명분은 확실히 챙기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지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시어머니의 체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자랑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는 않으셨죠.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서 말이에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셨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서 다시 큰 제사가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에서 참여하는 큰 행사였죠.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야, 이번 제사는 정말 중요해. 마을에서 제일 큰 제사거든. 음식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야 해.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어떤 음식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통 제사상이니까 옛날 방식대로 해야 해. 특히 산적이 중요하거든. 쇠고기를 꼬치에 꿰어서 구워야 해. 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들어 본 적은 없었죠. 시어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쇠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양념에 재운 다음 대나무 꼬치에 꿰어서 구워야 해. 모양도 예뻐야 하고.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전통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제사 준비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계셨죠. 자, 오늘은 산적부터 만들자.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 쇠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대나무 꼬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는 슬쩍 다른 재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다른 방식? 냉장고에서 햄과 소시지를 꺼냈어요. 어제 미리 사다 놓은 거였죠.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더 간편하고 맛도 좋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가야, 너 정말 제사상에 햄이랑 소시지를 올리려고 그러니? 왜요? 안 되나요? 고기는 고기잖아요. 조상님들도 맛있는 걸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니? 전통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시간도 절약되고 실패할 위험도 없고.
저는 이미 햄과 소시지를 꼬치에 꿰기 시작했어요. 훨씬 간단했어요. 모양도 예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제사 시간이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사상을 보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제사상에 햄꼬치를 올렸네. 시외 숙모님이 가장 먼저 한마디 했어요. 언니, 요즘 제사상도 서양식이네요. 목소리에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숙모님, 그거 제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거든요.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세상 참 좋아졌네. 옛날에는 이런 걸 어디서 구하겠어. 몇몇 분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어색해 하셨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의외로 햄꼬치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거 맛있네. 간편하기도 하고 요즘 애들 생각이 참 기발해. 하지만 시외 숙모는 계속 비꼬는 말을 했어요. 언니, 이러다가 다음에는 피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옳게 그런 말 하지 마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하고 하자. 왜요? 다들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래도 제사는 전통을 지켜야지. 전통도 좋지만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제사 때문이야. 내가 햄꼬치를 만들었거든. 햄꼬치? 제사상에? 별일 아니야. 사람들도 맛있다고 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 요즘 왜 이래? 엄마 속썩이려고 작정했어? 속썩이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맨날 어머니 방식대로만 할 순 없잖아. 그래도 제사는 좀 신성한 거 아니야? 신성하다고 해서 무조건 옛날 방식만 고집할 이유는 없어.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소문이 났어요. 한명자씨 며느리가 제사상에 햄꼬치를 올렸다는 소문이었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제 행동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체면상 며느리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젊어서 그래요. 나름대로 정성은 들인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뻔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바로 그 체면을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점점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마을에서 제일 큰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였죠.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흥분하셨어요. 아가야, 이번이 올해 마지막 큰 행사야. 정말 중요하거든.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와. 다른 마을에서도 온다니. 규모가 정말 큰 행사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음식 준비도 도와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한단다. 할 일이 정말 많아.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짜고 계셨어요. 전, 나물, 고기, 잡채까지.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우리 마을 체면이 걸린 일이거든. 또 체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도 함께 일하게 됐어요. 시외 숙모 며느리 영희 씨도 있었죠. 언니, 이번에는 정말 큰 행사네요. 그러게요. 다른 마을에서도 온다니까 긴장돼요. 영희 씨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시외 숙모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시고모님이랑 맨날 경쟁하세요. 누가 더 잘하나 보려고. 정말요? 네. 특히 며느리 솜씨로 승부하려고 하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경쟁을 하는 거라면 제가 한 방 날려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영희 씨, 이번에 좀 색다르게 해볼까요? 색다르게요? 제가 시외 숙모 쪽에서 같이 음식 만들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영희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들끼리 경쟁하는데. 그러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시외 숙모님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자극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일부러 시외 숙모 쪽으로 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어머, 수진아 왜 여기 있니? 시외 숙모가 놀라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쪽에 일이 많으니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내 시어머니가 그랬어? 고마워라. 시외 숙모는 기뻐하셨어요. 경쟁 상대 며느리가 자기 편에 서준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저는 시외 숙모 옆에서 열심히 음식을 도왔어요. 국수도 삶고 전도 부쳤죠. 시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가 손이 참 빠르네. 영희야, 너도 잘 보고 배워. 시외 숙모가 저를 칭찬하셨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시외 숙모 쪽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왜 저쪽에서? 명자 씨 며느리인데 선희 씨 일을 도와주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시외 숙모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손이 정말 빨라요. 계속 여기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하신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어요. 명자 씨 며느리가 선희 씨한테 인정받았네. 그러게 말이야. 솜씨가 좋나 봐.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순순히 시어머니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미 목적은 달성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오늘 왜 시외 숙모 쪽에서 일했어? 시외 숙모님 쪽이 바빠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시외 숙모님도 가족이잖아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명분상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가 됐다고요. 시어머니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작은 장난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거 하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또 다른 큰 행사가 열렸어요. 봄맞이 축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들뜨셨죠. 아가야, 이번 축제는 정말 특별해. 며느리 요리 솜씨 자랑하는 시간도 있거든. 며느리 요리 솜씨 자랑이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요? 마을 며느리들이 모여서 전 부치는 시연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평가도 하고. 완전히 품평해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참여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솜씨를 보여줄 좋은 기회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만만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음식을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다른 며느리들도 다 참여해. 특히 내 시외 숙모 며느리 영희도 나온다고 하더라. 역시 시외 숙모와의 경쟁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겠다고요. 축제 당일 마을 회관 앞에 큰 무대가 설치됐어요. 거기에 전기 후라이팬과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죠. 자, 이제 우리 마을 며느리들의 솜씨를 구경해 볼까요? 이장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속삭이셨어요. 아가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평소처럼은 안 할 생각이었지만요. 첫 번째는 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애 씨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능숙하게 파를 손질하고 반죽을 만들었죠. 전을 부칠 때도 완벽했어요. 와, 영희 씨 정말 잘하네. 모양도 예쁘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시외 숙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진 씨 차례입니다. 팔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천천히 어색하게 했죠. 평소보다 훨씬 서툴러 보이게 말이에요. 수진 씨가 저렇게 하나? 좀 어색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반죽을 만들 때도 일부러 실수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반죽이 묽어졌죠. 아이고, 반죽이 너무 묽은 것 같은데. 저러면 전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시어머니가 무대 밑에서 초조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신호를 보내시기도 했죠. 이제 전을 부칠 차례였어요. 저는 일부러 불을 너무 세게 켰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팬에 부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전이 금방 타기 시작했어요.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전이 타고 있어. 저는 당황한 척하며 전을 뒤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서툴게 해서 전이 반으로 찢어졌죠. 아이고 찢어졌네. 어머 저런.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됐죠.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찢어진 전을 뒤집으려다가 일부러 주걱을 헛짚었습니다. 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큰 소리와 함께 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름이 여기저기 튀었죠.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저런. 수진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봐. 시외 숙모가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언니네 며느리 요리 참 독특하게 하네.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도 기술이야. 그 말에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빨개졌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해서. 저는 당황한 척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죠. 괜찮아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장님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고 서 계셨어요. 자랑하려던 며느리가 망신을 당한 거였죠. 축제가 끝나고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축제에서 내가 실수를 좀 했어. 실수? 무슨 실수? 전 부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겠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저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큰 충격을 받으신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전시용품처럼 끌고 다니면서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복수였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명자 씨 며느리가 축제에서 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소문이었죠.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 명자 씨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던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너무 창피해서 외출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을 행사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죠. 체면이 구겨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봄맞이 축제 사건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을 행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죠. 한 달 후 마을에서 또 다른 행사가 있었어요. 어린이날 기념 잔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이번 잔치에는 안 가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셨죠. 아, 그냥 나 혼자 갈게. 너는 집에서 쉬어. 예전에 시어머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항상 저를 데리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데 말이죠.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니야,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멀리하고 계셨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엄마가 요즘 왜 너한테 행사 얘기를 안 해? 예전에는 맨날 따라가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아마 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럴 리가. 엄마가 당신 솜씨를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남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말이죠. 여름이 되면서 또 큰 제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하시는데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나 혼자 할게. 너는 다른 일 해. 예전 같으면 새벽 4시에 깨워서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배제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지만 제 도움은 받지 않으셨죠. 제사 당일에도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음식 나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했고 저는 뒤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수진 씨는 왜 일을 안 해? 명자 씨가 안 시키네. 무슨 일 있나?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수진이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시외 숙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몸이 안 좋다며? 어디가 아픈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왜 일을 안 해? 내 시어머니 혼자 다 하고 있잖니. 시외 숙모의 질문에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럴 리가. 시외 숙모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제사가 끝나고 시외 숙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며느리 놔두고 왜 혼자 하고 그래요? 젊은 애가 도와줘야지.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전에는 그렇게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시외 숙모의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 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시지? 아마 내가 서툴러서 실망하신 것 같아. 서툴러? 그럴 리가 없는데. 기억나? 봄 축제 때 내가 전 떨어뜨린 거, 그때부터 나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가 보다. 엄마는 체면을 많이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안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가을이 되면서 마을에서 큰 축제가 또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저를 배제하셨죠. 아가야, 너는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가면 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괜찮아. 시어머니는 혼자 축제에 가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쉬었어요. 마을 행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 많이 피곤하구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마을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누가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겨울이 되면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마을 행사, 제사 준비,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절 불렀어요. 아가야. 네, 어머니. 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행사랑 제사 말이야. 정말 도와줄 생각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힘드신 것 같았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제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저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방식? 그게 뭔데? 무조건 전통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서로 상의해서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마무리됐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일방적으로 부리지 않으셨고 저도 적당히 협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걸 알고 그 체면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제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을에서 가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명자씨 며느리가 축제에서 전을 떨어뜨린 사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불편해하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때로는 강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시어머니의 약점은 바로 체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체면을 무너뜨림으로써 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잡혔다는 걸 말이죠.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별로 관심 없어 보여요.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군요. 비록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만 예전처럼 강요받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체면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족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신 것 같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면 돌파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서 우회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말이죠.